안녕하세요. 세바우TV의 박마루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요, 세상을 바꾸는 우리들이라는 슬로건으로 세바우TV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요, 기자가 보는 세상의 눈, 또 기자가 보는 장애인에 대한 것,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는요, 당사자주의를 표방하고 있고요, 직원의 45%도 장애인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요, 내년도 또 올해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전국의 17개 시도에 장애인 사무 담당 과장급 이상을 개방형으로 당사자를 임명하자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UN CRPD, 유엔의 선택 의정서 국회 비준안도 내년에는 꼭 저희가 국회에서 비준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또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요, 세바우TV 이제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여한 기자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이블뉴스의 이슬기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입니다. 저는 2012년도에 입사해서 지금 올해로 한 8년째 근무 중이에요. 와, 8년째요? 네. 여기 최고 고참 아닌가요? 아닌가요?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옆에 우리 소셜포커스의 연민호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소셜포커스 연민호 기자입니다. 우리 소셜포커스는 사회 약자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창간된 인터넷 신문사고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또 옆에는 또 재활협회에 계시다가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더 인디고라는 1인 언론체를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예, 우리 조성민 기자님. 장애계의 그 지식인들의 그 플랫폼 더 인디고를 창간한 조성민이고요. 올해 2월 20날 저희가 창간을 했습니다. 조성민입니다. 네, 잘 되고 있죠? 나름 그래도 굉장히 바쁜 걸 보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셜 포커스도 이제 최근에 얼마 안 됐지만 또 최근에 소셜 포커스 이후에 더 인디고가 만들어졌으니까 좀 많이 좀 더 현장을 더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 TV의 또 기자 또 국장을 맡고 계시고 또 웰페어 뉴스의 또 기자를 맡고 계시는 우리 정두리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이 설명이 좀 길으셨는데 제가 한 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아. 웰페어 뉴스의 정두리 기자고요. 저희 복지TV랑 장애인신문이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좀 다방면으로 뭐 영상이라든지 인터넷 지면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요.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네 분의 어떤 기자님들 인사를 좀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처음에 이제 방송을 시작할 때 우리 세바우TV에서 네 분의 기자님 2020년도에 가장 좋았던 게 있을까? 사실 이렇게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네 분의 공통점이 결국 한국 수학 언어법 이걸 지적을 했어요.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어느 분이 먼저 얘기할까요? 우리 조 기자님부터 할까요? 저요? 네. 제일 마지막인데 또 제일 먼저 주시네요. 여기 제 가까이 옆에 있으니까. 일단 하여튼 여기 앞에도 보면은 우리 기자님들께서 제일 가장 공통적으로 뽑은 게 수어죠. 그러니까 수어를 좀 꼽았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한국 사회, 특히 장애계에 대단한 치명타를 안겼다라는 것은 굉장히 아픈 일이지만, 그럼에도 그걸 통해서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거를 특히 정부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수어를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모든 방송이나 이런 데서 되게 나왔던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방송 3사, 그래서 지상파 방송 3사 메인 뉴스에 그것이 이제는 이제 공식적으로 9월 달부터 다 쓰고 있다라는 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우리 미국의 그 백악관에도 쓰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이제 청와대도 곧 이 방송을 듣고 좀 쓸기를 춘추관에서 대통령 브리핑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수어를 쓰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중앙정부라든지 모든 곳에서 수화를 이제 인터뷰한다든지 뭐 발표를 할 때 함께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장애인의 인식에 있어서 얼마만큼 영향을 줬을까요? 혹시 현장에서 볼 때 느낌 어때요? 체감? 네. 뭐 편하게 뭐 어떤 분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지난 8월인가요? 국회에서 이제 소통관의 아, 그 수호 통역을 이제 그 수호 통역사를 상시 배치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네. 예, 수호 통역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수어가 어떤 그 언어 소통의 언어의 한 분야잖아요. 근데 네. 그것을 이제 그 어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먼저 시작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청와대 앞서 이제 그 조성민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와대에서도 상시 어떤 수어 통역을 배치를 해서 굉장히 그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쏠리는 그 기관인데 적극적으로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뭐 확대가 됐다면 더 이제 확대가 됐다면 되면 좋다고 얘기하셨는데, 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장애인식에서는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뭐 콘텐츠부터 교육부터 또 의무적인 장애인식 개선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근데 이게 수화를 통해서 정보 브리핑이라든지 또 모든 공공기관들이나 또 민간에서도 함께 언어 전달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장애인식에서는 상당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예요, 체감이? 이슬 기자님은 또 현장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네. 일단은 이게 수어 네. 통역이 이게 곧바로 이렇게 또 송출된 게 아니에요. 네. 이게 보면은 처음에 정보 브리핑을 했을 때 수어 통역사를 이게 배치를 했는데 수어 통역사 화면을 잘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수어 통역을 제공을 하는데 이게 나오질 않으니까 네. 이게 제대로 알 권리가 제대로 안 됐는데 이게 계속 이게 요구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바뀌면서 지금은 다시 종료가 됐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대중들이 이게 수어 통역 정말 필요하구나라고 느낀 것 같고 또 이게 동달아서 이게 직업에 대한 그런 인기도 좀 네.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이게 좀 많이 이게 비추는 그런 수어 통역사분들 인기를 또 실감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본인의 인기를 그러면서 또 동달아서 인식 개선도 조금은 이루어지는 것 같고 어느 곳에서나 지금 다 볼 수 있는 것 같고 오늘은 없네요. 오늘은요. 오늘은 없어요. 저희가 이제 수화를 떠들고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게 녹화라, 녹화를 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수화 자막을 좀 집어넣을 건데, 사실 이제 그 최근에 저도 이제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그 미국의 이제 그 대통령 당선인 바이든 할 때도 네. 그 트럼프가 할 때도 옆에서 이제 수화 같이 하잖아요. 예. 그런 모습이 이제 선진국 국가 우리가 대등하게 됐다 이런 느낌도 받고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좀 한편으로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제 방송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계속해서 문제 제기도 있어 왔고 이걸 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은 안 되고다가 이렇게 좀 큰 재난 상황이 벌어져야만 그때서야만 할 수 있는 게 왜 이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송 기술적으로 이게 안 된다? 이거 절대 말 안 되는 거 이제 모든 사람이 아는 거고요. 네. 수어 통역사가 옆에 서서 그렇게 정보 전달을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모르진 않을 텐데 이제 와서 움직였다는 게 조금 이게 좀 일제라도 했으니까 좀 당근을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게 많은 분들이 처음에 수어 통역사분들 나오셨을 때 왜 저분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네네. 근데 장애기 관계자분들은 아마 이분들이 마스크를 안 쓰는 이유 다들 아실 거예요. 뭐 표정이라든지 이 모양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 이걸 못 봐서 한 번도 수어 통역사분들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못 봐서 수어를 못 봐서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정보 전달의 의미도 크지만 좀 노출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좀 그 방면의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저도 이렇게 보면 네. 지금 이제 정 기자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수어가 많이 또 긍정적이고 네. 한국 사회 장애인식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됐는데 네. 뭐 그래서 이제 그저께죠 12월 2일 날 어제는 세계 장애인 날이었고 네. 그래서 국회에서도 한국 수화 언어법에 2월 3일 날을 네. 한국 수어의 날로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좀 개정이 돼서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제가 좀 최근에 또 조사를 해보면 그 방송 3사에서 네. 그러니까 방송사들은 방통위의 권고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5%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의 예를 들어서 낮에 그 수어를 방송을 했던 그 수어를 그 메인 뉴스에 끌어올리면서 그걸 빼버리는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지상 방송 3사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지점은 넓어졌지만 사실 학습권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직도 문제다. 예를 들면 EBS 방송에서 수어나 이런 어떤 문자 통역이 안 돼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는 아직도 우리가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K 방역처럼 K 수어를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뭐 네 분의 공통점은 결국 이제 수어를 통해서 언론 브리핑을 다 한다는 거는 장애인의 어떤 권리에서도 좋고 또 장애인 인식에서도 좋고 그리고 결국은 12월 이제 2일 날은 수어의 날도 이제 정해졌고 네. 그래서 우리 장애인에 관련된 인식은 많이 변화를 줬다라는. 근데 이제 정도리 기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좀 아쉬움은 있다. 꼭 이런 어떤 재난 때만 이렇게 하는 거 말고 평상시에도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뭐 기자분들이 각자 뽑아온 걸 가지고 한 분 한 번 얘기를 해보시죠. 자, 우리 아까는 뭐 저쪽에 이슬 기자부터 소개했으니까 이번에는 정도리 기자님 뽑아온 거. 예, 오늘 2002년을 지나면서 기자의 눈으로 봤을 때 긍정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긍정평가 내용으로 수어를 사실 잡아오긴 했었는데요. 이게 수어를 잡았던 거는 좀 인식 변화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움직였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정부가 하다 보니까 처음엔 브리핑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브리핑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들도 다 준비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뭐 공공수어 통역사 뭐 양성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다른 정책들 아마 다른 기자님들 이야기하시면서 다 나올 텐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 당장 해결하는데 그치고 말거든요. 이거를 당장 여기서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 이거는 고치고 나중에 열심히 해볼게요 라고만 지나가요. 사실 수어도 전에 뭐 선거를 했을 때도 그렇고 뭐 방송 관련해서 수어 통역 안 되는 건 너무 이야기 많이 나온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올해는 좀 어려우니까 내년에 잘해볼게요. 내후년에 잘해볼게요. 항상 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바로 적용해서 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하다 보니까 다른 영상 콘텐츠들 뭐 이제 요즘은 뭐 홍보 동영상이라든지 광고에도 수어가 나온 광고가 있어서 되게 좀 그래도 장애계 일하는 기자로서 감사하면서 봤는데 그런 거에 좀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올해 통틀어서 본 것 중에 사실은 가장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사실 뭐 광고 얘기하셨지만 솔직히 광고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캠페인 같은 부분들도 있잖아요. 정보가 전달이거든. 필요할 때는. 그런 면에서까지도 이제 상업성의 어떤 광고에서까지 수어가 들어간다. 좋은 거 지적해 주셨고. 그러면 이제 우리 조성민 기자님 끄떡끄떡 하시는데 동의한다는 거죠. 동의한다는 겁니까? 그럼 반대한다는 거 아니고? 당연하죠. 동의해 주셔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반대하면 좀 문제가 좀 생기죠. 자, 그러면 우리 조성민 기자님과 뽑아온 올해 좋은 거 기자님은 한번 발표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앞서서 이제 뭐 어제 그 법안이 전체 제가 보니까 올해 다 보니까 11개 정도가 장애 관련 법들이 통과가 됐더라고요. 어제요? 12월 2일 날. 그래서 물론 9월부터 11월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두 달에 걸쳐서 사실 통과가 된 건데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라고 본 거, 특히 이제 장애 의원들이 이번에 3명이 진출을 해서 그래도 큰 역할들을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정책이나 제도에서는 사실은 이제 앞서서 다 미리 이렇게 메모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장애 운동과 어떤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꼽아봤어요. 장애 운동과 방향?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008년도에 유엔 장애인 협약이죠. 국제법으로서 그 제8대 국제법인데 이 법을 국회에서 기준을 하고 2019년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지금 딱 12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때 기준을 했었을 때 25조 마항 건강권의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지금 가입을 유보를 했고 또 개인이 모든 이 장애인이 이 국내에서 차별과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모든 절차를 다 밟아서도 그거를 구제받지 못했을 때 마지막 구제 수단이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회에다가 이게 제소를 하는 건데 진정을 하는 건데 그다음에 혹은 뭐 여기서 대규모 사건들 예를 들면 형제복지원 사건처럼
장애인들이 대규모 그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유엔이 판단해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택의정서인데 네. 이거를 기준을 안 한 거죠. 네. 안 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그 4조의 일반 의무가 있는데 국가 의무예요. 국가가 해야 될 의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 의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국가 네. 모든 정책들을 네. 종합적으로 짜는 국가 행동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못했던 점에 대해서 저는 이 방송을 주관하는 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를 칭찬하면서 네. 저희가 이거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그래서 칭찬은 많이 해서 좋아요. 네, 그거는 이제 그동안 장애계가 못했던 게 아니고 네. 그동안 이제 민간 보고서 중심으로 좀 집중적인 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 네. 이상을 넘어서는 네. 그런 활동을 했고 특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우리 정춘영 국장님 칭찬드립니다. 정춘영 국장님께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네. 아니 그 칭찬, 확실히 칭찬. 칭찬드립니다. 그렇게 네. 얘기하셨으니까. 네, 칭찬드리는 그럼 거고요. 뭐 토론회도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남아 계시더라고요. 예, 남으셔가지고 네. 입장을 발표하셨고 네. 물론 이제 그 전년도 우리 네. 지금 현재 여당이시지만 그 네. 이낙연 대표가 전 총리일 때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래도 실무 국장님께서 네. 반드시 이거를 또 전략도 그때 말씀하셨어요. 야. 차분하게, 차분하게. 조밀하게 이 전략을 네. 짜서 잘 대화해서 가겠다라고 하셨고 핵심이 오늘 같은 경우는 딱 그거 같아요. 복지부의 의도. 정충희 국장님이 이거 추진하겠다. 네, 하셨고 아.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네. 우리 장 총련이 이번에 이제 장 총련 너무 얘기하면 안 되는데 방송에서 네. 장 총련이 세버 TV. 이상민 네. 세버 TV는 뭐 잘 모르겠고요. 네. 그 이상민 의원님께 그걸 네. 이렇게 이런 선택의정서 기준에 굉장히 필요합니다라고 네. 했고 그거를 또 우리 국정 질의 때 네. 우리 그 강경화 장관님이죠. 네. 질의를 하셨고 강경화 장관께서도 네. 동의한다. 동의한다. 잘 네. 그 우리 축구로 얘기하면 네. 우린 그 뭐죠 이렇게 골을 잘 몰고 가는 네. 이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입장까지 발표하셔서 네. 아마 이제 앞으로 다시 이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거고 또 장애 운동 차원에서도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 다시 좀 불씨가 살아나서 네. 큰 틀에서의 운동이 이 네. 부문 운동이 아닌 종합적 운동이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것에 대해서는 올해 2020년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자, 우리 조성민 기자가 보는 눈에서 좋은 평가. 우리 장애인 건강권 주치 이 부분은 조금 약간 비판성은 좀 띄었는데 선택정서 관련돼서는 좀 이렇게 찬성하고 네, 예. 추진해야 된다.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 시간을 보니까요. 지금 우리 조 기자님이 제일 많이 썼어요. 네, 이게 제가 저희가 입 닫겠습니다. 1시간 내로다가 지금 방송을 마쳐야 되는데 네. 핵심적인 포인트로 하면서 제가 안 적어와서 그런가요? 이제 상식적으로 기자님들은 다 이렇게 메모리가 돼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머릿속에 다 있죠. 네, 좋습니다. 자, 옆에 우리 연민호 기자님. 올해 뽑아온 거 보니까 몇 가지가 많더라고요, 연민호 기자님도. 그 중에 하나가 좋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하신 그 유엔 그 선택의정서 비준에 관련된 거는 네. 어떤 그 비준이 되면은 국가가 책임을 더 져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장애에서도 그게 기필코가 비준이 될 수 있도록 네.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그 어떤 그 처음에 이제 과제를 주실 때 뭐 정책 상한가, 정책 하한가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네네. 상한가 될 만한 정책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네.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렇게 너무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은 뭐 상한가라 그러면은 복지부가 그래도 장애계 어떤 그 의견을 반영해서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상한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몇 가지를 뽑았어요. 네네. 첫 번째로 그 장애 이동 지원 서비스 종합 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복지부가 이제 복지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도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장애계가 오랫동안 어떤 그런 난제로 이렇게 폭로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사에 들어갔다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사실은 이제 그 내면에는 제가 이거는 요식행위다. 겉핥기다. 네. 또 어떤 의례적인 것이다. 어떤 그런 것을 깔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복지부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제 이번 기회에 이런 토론 어떤 그 기자들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이런 장을 주셨는데 네. 이럴 때 한마디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편하게 하세요. 예, 복지부가 어떤 그동안 해왔던 관행적인 해마다 어떤
반복적인 그런 그 절차가 아닌 네. 더 심도 있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정책도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그 이동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이제 그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광역 교통망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고속버스 네. 또 이제 그 급행 그 고속버스에 대한 이제 장애인 버스 도입도 하고 해서 제가 그 현장에 2번 가서 시승을 해보고 어떤 그 사과를 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운송 회사들의 고충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계산할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장애인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그 고속버스를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나마 시범 노선 4개 전국 4개 노선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예정되어 가고 이제 했는데 그것이 시범으로 이제 끝났거든요. 제도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정착이 돼서 전기 노선에 이렇게 계속 그 장애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 휠체어 버스가 네. 예, 계속 운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네. 시범 운영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요, 우리가 이제 상한가, 좋은 평가를 먼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거고, 나중에 또 우리가 이제 하한평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정해야 될 것들, 이런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8년차 기자생활하고 있는 이슬 기자님. 네.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래 네, 기다렸어요? 일단 저는 수어를 일단 가져와가지고, 근데 이미 다 나온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고요. 네. 일단 아까 선택 의정서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선택 의정서 비준에 대해서 좀 불씨가 살아났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실상 장애인들께서는 이게 선택 의정서 비준이 뭐냐 이러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뭐 국제사회에 호소할 수 있는 거죠, 개인이.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뭐 개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저는 몰라서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최종적으로 국가 인권위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우리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구제할 방법은 국가 인권위가 있는데 거기도 안 됐을 경우, 네. 그러면 결국 유엔에다가 근데 그 유엔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영어로 해가지고 제출하는 거 아니면 어디를 통해가지고 제출하는 어디를 거? 통해서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사인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냥 우리가 국제사회에 호소할 수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지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뭐 돈을 들여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네. 내가 정말 해결될 수 있는지라는 그런 의문도 많이 생겨가지고 네. 저는 이게 좀 장애인 단체 쪽에서 네. 그냥 단체들만 공유하지 말고 네. 우리 일반 장애인 분들도 약간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네. 이게 많이 느끼는 게 네. 기사는 조회수잖아요. 네. 이게 권리협약 쓰면 조회수가 잘 안 나와요. 그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클릭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주 쉽게 표현을 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피해가 있을 때 네. 우리는 절차상으로 네. 국가 인권에 제소할 수 있잖아요. 장애인 네, 네, 차별금지법의 근거에 의해서. 네. 그러면 결국 이제 조사를 하겠죠. 국가 인권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네. 거기서도 승복을 못 하겠다. 네. 그러면 우리는 유엔에 네. 정식으로 네. 이제 제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게 우리 네. 들으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은데. 그래서 네. 거기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근데 근데 그게 근데 이게 근데 권고예요? 아니 저는 이제 이렇게 아니면 쉽게 얘기하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게 있어요. 여기 제한적인 게 있어서 우리 법무부도 오케이를 해줘야 되죠. 제한적 될 때. 제가 좀 네.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이제 뭐냐면 저는 선택의정서 비준이 된 게 아니고 네. 비준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는 그거를 말로들만 사실 했어요. 정부들이. 네. 또 장애계에서도 비준해야 된다, 비준해야 된다. 네. 근데 그 비준을 쓸 때 왜 중요한 것까지는 사실 제대로 이야기가 안 됐는데 네. 사실은 비준이 문제가 아니라 그 비준을 통해서 권리부재를 받을 수 있느냐, 즉 대한민국이 시행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건데 12년 동안 이거를 제대로 얘기 안 하다가 이번에 다시 끄집어내서 네. 전체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의 운동성, 방향성을 다시 한번 바로잡은 게 저는 대단한 상한가로 평가를 한 거고요. 네. 또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도 다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네. 그래도 보건복지부와 사실은 이거는 이제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다 조사를 하고 그래서 2019년 때 연구도 했어요. 사실은 이 선택의정서 비준의 권리들이 뭘까? 예를 들면 국내법과 상충되는 것들이 뭘까? 이런 것들을 연구를 거의 끝냈고 이번에 2차 연구 들어가서 이제 아마 또 내년에 다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그거를 예를 들어서
토스를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지금 근데 내 발언인데 지금. 이실 기자님이 물어본 건 뭐냐면 이게 뭐냐. 진짜 내 개인한테도 아주 어떤, 짧고 어떤 간략하고 효과가 있구나. 이거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얻어지는 게 뭔지 장애인 개인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진정한 권리 구제가 되려면 지금의 한국장애운동이 부문운동으로 갈 게 아니라 이걸 만들어 놓으면 내가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이게 해결될 수 있어요. 일단 네, 내 과제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권리 그렇죠. 구제. 국내에서 해결 안 되는 걸 위에는 가져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해결한다는 거죠. 네.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 더 여쭈고 싶은데 네. 그리고 이 연민호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거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작한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는 이게 우려되는 게 뭐냐면 우려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발표가 됐어요. 어떻게 하겠다라고 네. 개정안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이 추가가 되는데 기존 대상에서 이게 중복 장애인이면서 이게 뭐 종합조사 177점 이상 성인 기준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보면은 중복 장애인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이동지원에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신장 장애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장 장애인 분들은 이게 투석 때문에 이렇게 좀 콜택시나 이런 것들 이용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중복 장애로 한정돼 있으면은 네. 좀 우려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조사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종합조사를 통해 가지고 아니 중복 장애인이면서 네. 177점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복 장애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장 장애인은 중복 장애일 수도 이 있겠지만 부분은 조금 우리 연민호 기자님 잠깐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점수로다가 어떤 걸 평가를 하고 적용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 2주 전에 이제 어느 분이 그 지방에 토요일 날 가서 이제 그쪽 지역에 이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을 했어요. 근데 올라올 때에는 이제 가까운 그 기차역이 없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관내 운행만 하겠다라고 고집을 해서 이제 서비스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좀 편의를 봐줄 수 있지 않느냐. 30분 더 가야 되는데 그 경계에다 내려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가기 전에 걱정이 되니까 미리 예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쪽 지역에 이제 그 지회장님께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어떻게 얘기가 돼가지고 그러면 주말이긴 하지만은 그 장애인 콜택시 기사님이 이제 좀 더 봉사를 해주시겠다고 해서 이제 그게 해결된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점수로다가 이동지원에 대한 이제 범위를 결정하는 거는 굉장히 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뭐 중증이 아니라 경증이라 하더라도 급박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럴 때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연성이 이제 그 안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뭐 되고 이거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딱 칼로 이제 자르듯이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아까 뭐 이슬 기자님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어떤 그 환산표, 기준표 어떤 그런 문제에서도 이제 뭐 여러 장애인 단체에서도 이제 이의 제기가 많이 있고 한데 사실은 이제 내부 어떤 그 장기 장애로 인한 어떤 장애인들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신장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석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까지도 이제 벌어져서 이제 그게 어떤 공론화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자리에서 이쪽 자리로 옮겨 앉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이제 점수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런 것들을 굳이 이렇게 세분화해서 점수를 부여하고 거기에 충족해야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그냥 뭐 우리가 보통 그 보편적인 상식에 의해서 좀 불편하고 일반 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든가 할 때 필히 어떤 장애인 콜택시라든가 하는 이동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유연성을 더 확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 여기에 조금 더 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네. 우리 정도리 기자님. 이제 이슬 기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사실은 더 넓혀야 되고 필요한 사람들은 실제로는 더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는 이제 워딩이 기억나지 않는데 정부 발표하면서 뭐 예산과 뭐 현실적인 그런 뭐 상황이 마련되지 않아 이런 단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희 아마 기자님들 다 이런 토론회나 정부 관계자들 오는 자리 가면 하는 얘기가 항상 있어요.
자 이제 저분은 예산이 부족하여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이고 노력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더 목소리를 내주시고 국회에도 목소리를 내주시고 항상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거예요. 예산을 얼마나 투자할 거냐. 네. 그러면 그 예산 안에서 그럼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장애인들이 뭔가 필요로 할 때 그거를 얼마나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에서 예산 순위가 달라지다 보니까 결국엔 밀려서 예산이 요만큼이니까 이 안에서 얼만큼. 뭐 활동지원 며칠 전에 활동지원 관련해서 뭐 65세 이상 이제 지원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예산 요만큼이니까 거기 한계에서 만들 거여서 아마 인권위에서 거기 이 예산이면 최소한밖에 안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것처럼 예산이 70억 정도 이렇게 신규 예산이 마련됐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뭐 분량이라든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요식행위 그냥 우선은 해볼게 예산 해달라고 하니까 결국엔 얼마나 하느냐요. 이동지원도 우선은 하라고 했으니까 정부가 단계적으로 한다고 약속은 했고 하라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한 번은 해볼게. 근데 예산 요만큼이야.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그 무엇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시작은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멀리 바라보면서 하는 게 너무 어려운 정책이나 제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뭐 결국은 뭐 현실적으로 돈 문제, 예산 문제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네 분이 같이 본인들이 보았던 2020년에 기자의 눈으로 되돌아봤던 본인들의 주제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공통적인 주제 갖고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뭐 코로나가 더 이제 극심하게 돼가고 있고 또 현장에서는 우리 기자님들이 뛰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갖고 있는 고통 또 약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 정책 이런 부분도 먼저 지금 코로나 전국에 가장 핵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약자 우리 장애인분들 현상이 좀 어떤가요? 예, 어느 분부터 얘기해 볼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수어 통역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그 수어 통역 하시는 분, 그러니까 수어를 보고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이제 장애인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마스크가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이게 보이질 않으니까 수어가 이제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손짓으로만 이렇게 수어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수어가 입 모양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그 의사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에 투명 창을 달아서 입 모양이 이제 보이게끔 하는 그런 마스크도 개발이 되고 했는데 그 마스크가 뭐 이렇게 많이 보급되는 건 아니고 일부만 이렇게 이제 실험적으로 만들어서 보급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수어 통역의 어떤 그런 당사자 입장에서의 어떤 애로사항이 좀 많은 점도 좀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화라는 게 결국은 또 구화도 있는 거고 표정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명화인 분들이 봤을 때 그게 언어 전달이 되는 거니까요. 예. 자, 그러면 진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보는 기자들이 보는 눈으로 지금 코로나가 벌써 이제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1년 가까이 또 내년까지 또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현장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받는 고통 어떤 게 가장 심각할까요? 뭐 예를 든다면 뭐 제주도도 그렇고 광주에서도 그렇고 우리 발달장애인의 그 자녀를 부모가 극단적으로 이제 선택하게 하고 당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정말 이거 심각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장은 어때요? 뭐 가장 큰 문제 중에 뭐 모든 게 다 가장 큰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 지금 말씀하신 발달장애인 분이시잖아요. 발달장애인 분들이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혹은 직업재활 시설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일자리도 얻어야 되고 근데 시설이 문을 닫아버리게 되면 직원은 급여를 받아도 발달장애인 그 근로자는 급여를 못 받아요. 이런 문제들 그리고 복지관에 갔었을 때 거기서 많은 프로그램을 참여하는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지 못하니까 집에 있는 거죠. 그 집에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도 사실 일자리를 일을 다니시다든지 아니면은 누구 한 분은 이걸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이 케어가 안 되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그 이전에도 고통이 있었지만 더 큰 고통이 이어지는 게 아닐까. 즉 경제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하나의 쉼이 없는 이런 생활들이
장애인 전반적으로 뭐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으로 네. 또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으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우리 정돌 기자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현장에서 많이 보시니까. 발달 장애인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갈 곳이 없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시설이나 기관 같은 데를 많이 이용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위험하니까 소규모로 줄이세요. 위험하니까 조금 우선은 닫을게요. 그래 버리면 이분들이 갈 곳이 없는데 대책이라고 해서 마련하는 거 보면 사실은 우선 이제 사회복지 시설 관련해서 이제 대응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문은 어떻게 닫을 거냐, 뭐 이런 2.5단계까지는 계속 갈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게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좀 낮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복지 서비스를 어떤 걸 만들어서 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소규모로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그만큼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네.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냥 한정된 기관에서 소규모로 하라고 하면 그러면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생기고 네. 그러면 똑같이 동일하게 지금처럼 뭐 이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그렇다고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데가 있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잘 버텨오시고 앞으로도 계속 잘 버텨주실 텐데 이 버텨주신다는 표현이 참 죄송하지만 그러고 계신 부모님들이 너무 대단한 상황이 된 거죠. 그분들은 그냥 자녀 양육인데 그걸 대단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가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이 항상 들죠. 네. 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제도적인 문제를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현실에 있어서 시설이라든지 뭐 정책 활용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로 제약받은 문제 이게 결국 우리 현장에 장애인들한테도 접근하는 게 지금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셨는데 이슬 기자님 좀 어떠세요? 현장에서 기자로 이렇게 취재하시면서 코로나에서 가장 고통받는 우리 장애인분들 현상은 어떤가요? 일단은 돌봄이나 이런 문제는 다 지적이 됐으니까 저는 다른 얘기를 하자면요. 이게 좀 적지만 이분들 되게 고통받고 있는 게 예술 쪽. 장애 예술 쪽. 이게 다 취소가,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비대면으로 많이 좀 전환이 됐지만 이 상반기에는 다 취소가 됐어요. 이게 비대면이 없으니까 그분들은 수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그 국제 장애인 그 예술 네, 맞죠. 배은지 이사장님 장애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도 있고. 네, 그쪽의 경우는 이게 대중문화이고 또 이게 단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이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출근 안 해도 근데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취소가 되니까. 그런 부분, 경제적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보면은 최근에 그 활동 지원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또 장애인도 또 밀접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활동 지원사분들은 이게 장애인분들 이게 오지 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생기가 끊겨요. 그러니까 돈을 전혀 못 받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장애에게서 좀 관심을 좀 너무 그분들의 목소리만 되는 것 같아가지고 같이 좀 담아줬으면 좋겠고 또 소수지만 이 장애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95,0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그 실태를 보니까 이분들의 66.3%가 올해 1분기 매출이 많이 감소가 됐대요.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돌봄에 집중하지 말고 경제적인 문제도 같이 좀 짚어줬으면 하는. 그렇군요. 다양한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얘기하시죠. 사실은 이제 그래서 한 5년 만이죠. 그러니까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에 그렇게 끊임없이 주장했지만 결국 정부가 이번에 복지부가 6월달에 매뉴얼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물론 여기 이제 장애인 단체도 참여를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 자체도 조금은 촘촘하지 못하고 아주 기본 상식적인 것에서 사실은 예를 들면 마스크를 잘 써라, 손을 씻어라. 사실은 이미 벌써 메르스 사태와 코로나 사태 이후에서 사실 마스크를 쓴다, 손을 씻는다라는 거는 습성이 안 된 거지 다 알고는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또 매뉴얼이라는 거는 전국 지자체까지 다 확산이 돼서 거기 또 그걸 또 지켜야 되는데 그것도 좀 안 돼 있는 거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첫 사망자가 청도 대남병원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매뉴얼에 보면은 코호트 시설 이제 격리를 하죠. 격리를 하더라도 한 사람을 빼내서 장인 한 사람을 빼내서 별도로 격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여주인가요? 라파엘의 집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놔뒀어요, 사실은. 네. 근데 이걸 갖고 왜 이렇게 됐을까 취재를 해보면 결국 또 예산의 문제예요. 그 장애인이 격리됐을 때 누가 그 돈을 되는지, 누가 이송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안 짜져 있다 보니까 또 네.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정부는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초창기 외국인들까지 또 내국인들도 걸리면 다 사실 격리할 때 돈을 다 댔잖아요, 정부가. 네네. 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근데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조금 이제 정신병 관련한 이야기가 나와서 여기서 네. 조금 이제 갔다가 오면 이제 다시 길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네. 사실은 정신병원도 그렇고 거주시설 안에서도 확진자가 굉장히 나와서 코호트 격리되고 굉장히 네. 문제가 많이 됐었고 아까 얘기하신 대남병원 같은 경우에 102명이 확진자가 나왔고 뭐 미주병원, 다나병원, 정신의료기관, 거주시설 많이 나왔는데 지금 며칠 전에 이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뭐 의료기관들은 그 병원 안에서 면접당 인원수를 좀 줄이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 안에서 초창기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냥 마루 바닥 같은 곳에서 여러 명이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개인 공간이라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거리를 두고 사생활 공간이 없는 것 자체가 문제죠. 근데 거리를 두고 뭔가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걸 전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우선 몰아놓고 문을 닫고 그곳에서 이런 문제 자체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지금은 코로나19지만 앞으로 어떤 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앞으로 더 센 바이러스가 올 거다.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 발생할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이걸 그때마다 코호트 격리한다고 그냥 외부 차단을 막는다고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그냥 사람 못 만나게 한다고 해서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종료되는 건데 그걸 단순히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좀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왜 살지 못하고 그곳에 있는가라는 고민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건 없고 이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들 문 닫고 안에서 철저하게 방역 지키고 안에서 철저하게 방역 지켜봤자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 그게 처음에 나왔어. 거주와 생활을 식사도 같이 하고 거주와 식사를 같이 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다 같이 거주와 식사를 하고 네.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뭐 방역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조금 다시 고민해서 이거는 지금 그냥 뚝 터지는데 손으로 막고 있는 거고 앞으로 더 많은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지금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여기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어떤 문제가 그러게요. 생길지 그러니까 좀 네. 메르스 얘기부터 지금 코로나까지 왔는데 가서 우리가 이제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촘촘한 정책과 시스템과 이런 배려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좀 미약하다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예. K방역이 뭐 학습 효과라고 네. 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코로나의 장애 현실 이 문제를 좀 지적해 봐 주셨는데, 자, 그리고 올해 들어오면서 2020년도에는 국회에 우리 장애 국회의원들이 지금 뭐 5분이 의회에 진출하셨어요. 네. 그 이상민 의원께 포함을 해서. 네. 네네. 자, 그러면 우리 기자들이 보실 때 이 5분의 어떤 역할, 예, 뭐 개인적으로 뭐 감정이 있는 건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좀 그래도 올해 이제 6개월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국회 생활을 그래서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기자가 바라보는 눈에서는 평가를 해준다면 어느 정도인지. 예. 이 부분은 선뜻 누가 나서는 분이 잘 없을 것 같은데 누가 먼저 할까요? 예? 예. 예, 제가 먼저 하죠. 역시 연장제 우리 연민호 기자님께서 먼저. 올해 그 정치권에서 네. 이제 장애계 비례대표를 이렇게 많이 영입을 해주셔서 네. 이제 국회의원이 여러분이 되셨는데 네. 기대 이상으로 열심히들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에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네. 어제도 이제 뭐 그 여당의 이제
여당 국회의원부터 해서 이제 말씀드려야 되지만 네. 이제 어제 이종석 의원님이 네. 그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읽다 보니까 네. 참 감사하더라고요. 9건이 이번 그 정기회에 이제 법안이 통과됐거든요. 네. 이 9개 법안이요. 네네. 본회의에서. 네네. 네. 본회의에서 9개가 통과됐는데 네. 제가 지난 8월 달인가요? 한번 여쭤봤어요. 아니 법안 열심히 대표 발의하시는데 몇 건이나 통과될 걸 네.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그동안의 통계를 보면 국회의원 한 사람이 10건 정도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 네. 하나가 통과될까 말까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10% 통과율이거든요. 근데 네. 이종석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9건이 되셨기 때문에 크게 했네요. 네, 굉장히 일을 열심히 네. 원래 이제 전에 이제 지장에 계실 때도 네. 참 일 열심히 하시고 꼼꼼하고 참 네. 철두철미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법안을 어떤 대표 발의하기 위한 어떤 그런 법안들도 꽤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뇌피셜입니다. 네. 네, 그런데 아마 그분 성격상 그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될 법만을 올렸을 거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네. 네,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고 그만큼 뭐 장애 현장 네. 감수성이 있고 현장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아, 네네. 그래서 그 21대 국회가 유일하게 지금 잘하고 있는 것 중에 네. 최고로 뽑을 수 있다면 장애인 비례대표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국회로 영입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 5분의 장애 국회의원이 계신데 그 중에 탑은 이종석 의원이다. 이 얘기하고 똑같네요. 법안 통과해서 본다고요. 네, 그런데 뭐 여당의 최양 의원님이나 또 이제 야당의 뭐 김혜지 의원님 그리고 이제 네. 장애인 당사자는 아니지만은 이제 장애 의원님도 열심히 이렇게 활동해 주고 계시고 그런데 네. 이제 그 젊은 세대 어떤 그 비례대표들이 또 일도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네. 앞으로도 이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남은 임기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더 좋은 어떤 성과를 이렇게 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요. 9개를 본회의 통과시킨 우리 이종석 의원을 좀 잘했다. 이렇게 상반기. 그래도 뭐 6개월 안에 그 정도면 좀 평가가 날만하네요. 충분히.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승기 기자는 어떠세요? 5분의 국회의원들 뭐 토론회나 정책 뭐 이런 부분들 많이 보잖아요. 네. 예.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일단은 뭐 되게 냉정하게 할 것 같아. 하기에는 좀 너무 아니, 이르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도 6개월 기간. 6개월 기간. 네. 뭐 일단은 저는 네. 5분? 네, 5분. 이상민이는 크게 뭐 그러니까 장애계 쪽에 두드러진 부분은 네. 없으니까 외계 빼면은 동상이 쪽이고. 일단은 뭐 65세 그 활동 지원 부분에 대해서 네. 장애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다 발의하셨지만 발의하신 네. 안이 어쨌든 대안으로 해가지고 통과되는 건데 이거 큰 그 겁니다. 부분에서는 저는 정말 높이 네. 평가하고 그러니까 첫 시작이지만 네. 평가하고 싶고요. 그 김예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조이가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조이로 인해 가지고 네. 그 안내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많이 높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일단 뭐 기존에 뭐 안내견에 대해서 편견 같은 것들이 좀 대중들 많이 노출돼가지고 이번 롯데마트 사건이 있었을 그랬었죠. 때도 네. 그냥 지나가지 않고 대중분들께서 막 이렇게 네. 해주셨으니까 이제 좀 안내견에 대해서 이제 좀 음.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구나. 또 그런 것들이 이게 또 김예지 의원이 이렇게 데리고 다녀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예. 네. 우리 최혜영 의원 있잖아요. 최혜영 의원님께서는 네. 제가 국정감사를 계속 들었는데 굉장히 좀 장애계에서 이슈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짚어주셨어요. 등급제라든지 탈시설 이런 문제들. 기존에는 이게 국정감사 얘기를 들으면은 많이 의원님들께서 질문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되게 지루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이게 또 실무진도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종석 의원님께서는 평가를 해줬으니까 저는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역시. 사실 이제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고 그리고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이렇게 다가가서 삶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반면에
장애인 당사자로서의 이미지 바꾸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번에 그래서 김혜지 의원의 어떤 그 안내견의 문제도 예, 좀 보편화된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조성민 기자님은 어떠세요? 저는 뭐 국회의원의 능력은 보좌관의 능력이라고 봐요. 쉽게 가는 거 아니에요? 비례대표 초선들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 지금은 다 그 밑에 보좌관들이 다 작업을 하는 거지 솔직히. 네. 저도 이제 그전에 국회의를 잠깐 했었지만 여하튼 네. 근데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초반에는 우리 그 이종성 의원님이 아주 굉장히 잘 달리셨어요. 법안 발의 많이 했었었고. 네.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장애 쪽에 11개 법안 중에 아마 최혜영 의원님이 제일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최혜영 의원이? 네, 그 네네. 발달장애인법도 그렇고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장애아동지원법도 이번에 대표 발의돼서 통과됐죠. 아,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삶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다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 네. 그 이슬기 기자 얘기한 것처럼 장혜영 의원의 어떤 그 활동 지원 65세 지원하는 거 그 문제 네.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또 장애아동 지원법이라든지 발달장애인 지원법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네. 이번에 국회 다 통과됐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감에서 질의를 제가 다 촘촘하게 보면 네. 역시 장애인 등록의 문제점, 그 통증 장애라든지 네. 그 다음에 그 이 정부가 가장 그 여당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가장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에 그 문제점을 아주 굉장히 세밀하게 짜셨어요. 네. 다 정리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잘 짚으셨고 뭐 탈시설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예, 나와서 어디 갈 데 없는 뭐 이런 문제들을 잘 짚은 걸 보면 저는 최혜영 의원님도 훌륭하시지만 다른 의원님도 훌륭하시지만 최혜영 의원실의 보좌관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게 더 인디고요. 우리 조선민 기자는 좀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셨네요. 실속 위주로 딱. 아니, 뭐 제가 다 기사 쓴 거니까 본 거죠. 다. 아, 누가 그렇군요. 열심히 일했는지. 예, 오늘 이거 방송이요. 우리 저기 국회의원들이 다 봤으면 좋겠네요. 예. 자, 옆에 있는 제가 우리 녹화하셨다. 예, 자, 우리 정도리 기자님은. 네, 저기서부터 이제 의원님들 칭찬하셨고 보좌관님들 칭찬하셨으니까 네. 전 누구를 칭찬해야 되나 참 많이 고민이 되는데 아, 기다림이 있었네요. 그래서 여유가 그러니까. 있네요. 질문하실 예. 텐데 뭐라고 말하지 한참 어?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많은 문제들이 많은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법안들이 나간 건 네. 그동안의 역할들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동안 이 문제들을 공감대를 형성해서 만들어서 누군가는 국회의 문을 계속 두드렸다라는 거. 예. 그래서 장애단체를 여기 장청년 이하 많은 장애단체들을 칭찬하면서 초청해 주셨으니까 칭찬도 한마디 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네요. 예. 아, 그러니까 우리 정두리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 장애 당사자가 있으므로 그 많았던 현안들이 이렇게 또 본회의도 통과가 되고 또 거론이 되면서 또 화제가 되고 또 이슈가 되면서 결국은 나중에라도 못하더라도 장애인의 삶에 변화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촉진제 역할에 중요하다. 예. 그 장애인 당사자 의원들이 결국은 필요하다 이거잖아요. 공통적으로 다 얘기하시면. 자, 그러면 2020년도 저희가 이제 시간을 보니까 이제 딱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네. 2020년도 지나면서 이제 2021년이 될 거네. 예, 그리고 코로나는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트렌드 변화라든지 이것만큼은 좀 2021년도에 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 장애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운동의 트렌드라든지 뭐 이미지의 트렌드라든지 뭐 다양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 중에 또 이 정책에서도 바람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필요할까? 어떤 분이 먼저 얘기할까요? 이럴 때 이렇게 좀 손을 좀 들어주시면 참 좋은데. 저거 절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 그럼 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예, 하여튼 뭐 아까 잠깐 뭐 오해는 있을 수 있었지만 예. 그 장애운동 저도 이제 15년 동안 장애계 있었지만 너무 국문운동들을 많이 해왔던 게 아닐까. 큰 틀에서 종합적인 어떤 포괄적인 운동에 있어서 유엔장애 권력은 계속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보면 65세 지원도 어느 특정 장애인들에게 이게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260만 전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되고 돌아가는 그런 운동들이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지금 건강권 문제가 장애인 네. 건강권이 법이 2015년에 만들어지고 17년에 시행되고 뭐 18년부터 2년 동안 시범 사업에 있지만 사실은 참여하는 장애인들 1,400명밖에 안 되고 그걸 실제 이거를 주치의로 해본 의사도 87명밖에 안 되는 이 답보된 이 현실을 네. 조금 더
지금 보면 정부가 다들 장애계나 의료계 이야기 들어보면 각각 의견이 있겠지만 역시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장애 운동 차원에서도 그렇고 건강권 문제를 좀 계속 이슈를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2021년도에는 장애인 건강권 지치 제도가 제대로 좀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 네, 얘기하셨고. 자, 우리 정두류 기자님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네, 저는 좀 정책적인 이야기보다 요즘 들어서 이 2020년 하반기 들어서 좀 변화된 모습이 장애계에서 변화된 모습이 하나가 네.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사실 이런 지금도 이제 영상을 유튜브 이제 송출을 하시겠지만 유튜브라든지 SNS 통해서 많이 이런 걸 좀 전에도 하셨지만 특히나 이제 대면을 못 하시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만드세요. 근데 네. 이걸 이렇게 변화가 되는 과정이 한 가지 좀 장애계 운동이 사실은 장애계 안에서만 우리들끼리만의 얘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게 이런 걸 타고 좀 많이 외부로 직접 와서 듣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관심 있는 분들만 찾아오는데 이런 게 좀 많아져서 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공감대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조금 지금까지 했던 얘기랑 조금 동떨어진데 사실은 제가 처음에 여기 이제 장애계 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체육 담당을 처음부터 한 10년 넘게 체육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올해 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올해 도쿄 패럴림픽을 못하고 1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선수들의 힘든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요. 기대도 그러네요.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너무 친구 같은 선수들도 많고 좀 언니 같은 선수들, 오빠 같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좀 어디 가서든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년에 하게 되겠죠? 도쿄 패럴림픽 하게 되겠죠? 그때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이라는 걸 사실 2021년은 그게 저한테는 사실 가장 큰 그러니까 뭐 결국 우리 정두리 기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장애계의 끼리끼리 이런 게보다는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비장애인들도 많이 참여하는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도 얘기하셨는데 사실 뭐 우리가 뭐 살다 보면 너무 집중적이다 보면 또 밖에 있는 부분들 알지 못하거든요. 예.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 손가락에 이거 살짝 다치면 되게 아파서 잠도 못 자는데 뭐 중국 넘어 저쪽에서 몇백 명이 죽어도 관심 없다는 거. 뭐 그런 경우도 비유로 한다면 맞는 것 같지만 또 틀린 것도 같은데 하여튼 예. 우리 팔이 안으로 굽는 거니까요. 자, 우리 이수 기자님 조금 제가 기회를 좀 드릴게요. 먼저 영 기자님한테 예, 말씀 좀 드리고 여유 있게 하세요. 네. 저는 이제 올해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2월 달에 그 장애인 시설이 가장 먼저 그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이제 1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이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지원도 많이 뭐 된다고 이렇게 저희도 이제 뉴스에도 많이 냈지만은 근데 지원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뭐 라면 사다 주고 뭐 생필품 사다 주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했다고 뭐 정부도 그런 지원이 어떤 복지의 모든 것이냐 이렇게 좀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각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장애인분들 또 사회 약자들이 뭐 가장 큰 이제 어려움이 뭐냐면은 그런 지원이 오히려 그분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더 큰 어려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원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늘 뭐 라면도 받고 뭐 반찬도 받고 이렇게 받는데 그런 것보다는 뭐 결국 뭐 예산 문제이긴 하겠지만은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떤 현금 지급을 해서 현금 구매력을 이렇게 높여주는 것이 상당히 어떤 바람직한 복지의 방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물품을 받는 것보다는 당장 필요한 것들을 본인이 구매함으로써 얻는 어떤 만족도가 높아지고 삶의 질이라든가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그런 그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일부 뭐 토론회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회의 같은 데서 이제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이게 많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화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1년도에는
어떤 장애인의 현금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구체화되고 또 장애인 단체들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이제 생계 보조금을 받는 분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현금을 받아서 그분들이 쓰면서 생활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장애인들 상당히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현금 구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뭐 라면 사주거나 뭐 반찬 사주는 것보다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저는 라면 박스 받는 것보다는 그냥 현금 주고 가서 쌀을 사오는 게 또 훨씬 더 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네. 그래서 뭐 당장 큰 예산을 들여서 획기적으로 그런 제도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이라도 그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또 훨씬 더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네. 해주시죠. 그 학교에서 이제 그 가장 형편이 어려워가지고서 그 급식 쿠폰 받는 애들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 아들이 그 동네에 어떤 그 음식점에 가서 이제 그 쿠폰을 내면 밥을 먹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초등학생 입장에서 선뜻 그 음식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밥을 달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쿠폰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열등감이 되고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볼 때 뭐 쿠폰을 준다, 뭐 그 지역 화폐를 준다. 지역 화폐는 그나마 낫습니다. 그게 현금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죠. 네. 그 쿠폰을 주거나 이렇게 물품을 주는 것보다는 그 현금을 직접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연민호 기자님은 뭐 코로나 전국의 약자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예, 그런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자 끝으로 우리 이슬 기자님, 네. 네. 저는 2021년. 죄송합니다. 네네. 2021년이고 이제 9년 차가 되는 거네요. 네. 네. 9년 차에 제가 좀 장에게 좀 핫이슈가 좀 됐으면 좋겠는 게 네. 그 예전에도 핫이슈가 됐었지만 좀 자꾸 지지부진이 되고 있는 문제가 가족 활동 보조 허용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청와대 국민청원에 보면은 이게 가장 많이 올라와요. 제가 네. 기사 쓴 것만 해도 한 3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법이 그 도서 지역이나 그리고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가족이 활동 지원을 못 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전화가 엄청 많이 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달라. 그런데 또 반대 목소리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이게 좀 제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좀 결론이 좀 빨리 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예, 선택권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좀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장에게서 좀 피 튀기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 2000, 얘기하시죠. 지금 이슬 기자님께서 말씀하셔서 네. 생각이 났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네. 제가 그 발달장애인 부모님 한 분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연세가 한 60이 넘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자녀가 이제 장성을 했어요. 근데 네. 그 젊었을 때 힘이 있었을 때 아이가 어렸을 때는 끝까지 이 아이를 돌볼 수 그런 자신감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본인이 이제 어떤 장애인 단체에서도 활동을 하고 이렇게 나와서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발표도 하지만은 네. 사실 내면에는 이제 그 아이하고 그냥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나이가 들수록 높아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위기 과정이 많아지죠.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활동 지원에 대한 것들이 외부인이 와서 활동 지원을 해주고 돌봄을 해주는 것보다는 네. 결국 가족이 24시간 케어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좀 또 유연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국가 정책에서도 유연성을 발휘해서 그럼 가족이 활동 보조 지원을 받게 되면 훨씬 더 그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금 어떤 그 구매력도 높아지고 하는 그런 네. 측면도 있고 실질적인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히 이제 장충년 대표님, 김낙한 대표님께서 항상
그런 네. 장소에 오시면 꼭 언급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 맞습니다.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우리 김낙관 대표님도 가족 활동 보조 서비스 요거 좀 추진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시는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럴까 이 보통 법원 이제 이런 제도를 전반적으로 시행하기는 또 어려운 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어떤 규율을 좀 만들고 해보면 어떨까 그걸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뭐 전반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각자 제가 이제 1분씩을 좀 드릴 텐데 세바오 TV 우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이승기 기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세바오 TV에 바라는 점. 네. 세바오 TV가 네. 예, 오늘부터 네. 오픈이 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다룰지 모르겠는데 네. 좀 우리 장에게 좀 재미있는 소식들 네. 또 그리고 그냥 뭐 정책 이런 얘기는 좀 재미가 없잖아요, 사실. 사실 그러니까 좀 재미없죠. 약간 더 뒷담화 네, 이런 거 맞아요. 아니면은 토론, 그러니까 잔상 토론 네. 아니면 장총련 대표님과 전장현 대표님 모셔가지고 네. 이렇게 좀 얘기해보는 자리들 아, 이런 게 좋습니다. 유튜브는 좀 재밌어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 얘기는 아무도 안 봐.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좀 다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뭐 장애 당사자 국회의원도 모셔다가 한번 해보십시오. 해볼게요. 자, 연민호 기자님. 예, 첫 방송에 초대받아서 네. 네, 첫 방송에 출연하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처음엔 제가 뭐 카메라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긴장도 많이 하고 좀 부담이 많이 됐었습니다.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얘기하다 보니까 참 좋은 그 채널을 하나 만드셨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앞서 이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재미도 또 보태서 네. 장애인들 또 관심 있는 모든 가족들이 좀 흥미 있게 볼 수 있는 네. 그런 다양한 컨텐츠가 많이 좀 제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용실 실장님하고 김소영 우리 저기 담당 또 안 감독님 듣고 있습니다. 아마 잘 만들 겁니다. 네. 네. 자, 우리 조성민 네. 기자님. 예, 하여튼 뭐 온라인 시대에 장애계에서 지면과 인터넷도 이제는 한계에 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굉장히 이제 대세인 만큼 장애인 정책이나 그 소소한 이야기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한두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잘 가서 자리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정돌 기자님. 네, 그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장기 레이스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쭉 계속해서 이걸 좀 쌓여서 나중에 뭔가 정말 이 채널을 보면 장애계에 대한 관련한 소식은 다 할 수 있다 이랬으면 좋겠고 좀 그리고 좀 쉬운 설명이 있는 채널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어려운 주제도 많고 이렇게 오래 네.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어려운 네. 설명이라든지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네. 쉬운 설명이어서 좀 다 공감할 수 있게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분의 바람까지 다 들었습니다. 저희가 주신 그 뜻은 잘 받들어서요. 세바오 TV가 좀 더 흥미진진하고 또 많은 우리 장애인분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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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세바오 TV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요. 미숙한 점도 있고 또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대안을 갖고 진행할 부분도 있었는데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세바오 TV였습니다.